오늘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교수님 오랜만에 뵙잖아요. 2주 됐죠.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근데 곧딸기님께서 네. 저도 그 댓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주신 거. 좋은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끝으로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여는 자 흥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감격하신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이제 그 번영을 이웃 국가와 나누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도 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길을 활짝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 주셨어요. 읽어봤는데 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단 한 가지 이제 이웃 나라하고는요 대부분 좀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도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좋게 맞습니다. 보이는데 가까운 배우자들이 제일 또 힘들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어떤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어디나 그래. 우리 일본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란, 이라크도 그렇고 이웃 나라들은 다들 구원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갈등은 상존하는 거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뭐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그렇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안 계실 때 선생님과 함께 6.25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6.25 전쟁이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이 달랐는지 그래서 굉장히 막 절교를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곧딸기님께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을 보면 그 1950년 이전부터 이미 내전 상태였고 그 훨씬 전에 그 만주에서 일본의 공격에 대항하는 항일 유격전을 기점으로 해서도 전쟁을 볼 수 있는데 너무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이라고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담은 책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6.25 특집 그러니까 6.25 특집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어찌 보면 뭐 종전협정, 뭐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전체적인 시발점이 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가 유엔 결의를 통해서 본 한국 전쟁, 즉 국제법적으로 한국 전쟁 자체는 국제법 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렇게 응축돼 있는 그런 어떤 무력 분쟁이에요. 예전에 그 유명한 한스 켈슨이라고 그 독일 유명한 국제법학자죠. 법철학자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서 망명 가셔서 이제 버클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한국 전쟁 자체가 국제법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지난주에 사실 소장님께서 그 6.25 전쟁에 대한 그 다양한 측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또 가지고 온 이유는 한번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달라는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6.25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두 번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6.25를 우리가 뭐 되돌아보면서 우리 제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6.25 때 말이야 너희들 뭐 이러면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기존에 있었던 논리는 뭐냐 하면은 반공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반공정신으로 그 적을 향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근데 뭐 반공 좋습니다. 좋은데 팩트에 대한 왜곡이 있는 상태로는 어떠한 식의 그런 반공도 나중에는 이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 결의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남, 북, 미 정상이
그렇게 한 프레임 안에 네. 새 정상을 역사적이죠. 만나게 될 예. 줄은 몰랐잖아요. 각각은 만났었어도 예. 굉장히 역사적인 시간을 지내왔는데 네. 그래서인지 더 한국 전쟁이 어떠했을지 네. 그리고 유엔 안에서는 이 한국 네. 전쟁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내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미국도 2개의 전쟁을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기본적인 레퍼런스 제가 오늘 이것도 혹시 해서 유엔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갖고 오셨나요? 예, 원본을 갖고 왔어요. 당시 1950년 6월 이제 하고 7월에 있었던 결의 원본을 갖다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PDF 본으로 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의 뭐 82호, 83호, 84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뭐에 대한 결의였을까요? 전쟁이 나고요. 6월 25일부터 7월 달까지 4번의 결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85호, 1, 2, 3, 4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85호는 조금 그냥 뭐 어떤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82호는 이제 당일날 네. 그 6월 25일 당일날 있었던 결의인데요. 예. 이제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서 무력 침공을 개시한 거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하루빨리 38선 이북으로 올라가서 일단 평화를 유지해라. 네. 원래 원상복구해라. 그런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83호 결의가 나와요. 이 83호 결의는 그거에 대한 좀 보충적인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지속되니까 네. 그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84호입니다. 이제 네. 이게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해서 그 북한군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결의를 한 게 이제 84호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연합군을 결성하는 해서 겁니다. 보내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엔 결의가 이제 유엔 헌장 제 6조하고 제 7조 안보리 그 다음에 집단적 안전보장 이 문제에 의거해서 네. 이제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네. 이제 집단적 방어권을 행사를 한 그런 결의들이죠. 유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그런 결의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이자 단 한 번 있었던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88이 당시가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이거를 빨리 모였고요. 그다음에 82, 83호 결의를 통해서 네.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입장을 안보리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84호가 중요합니다. 네. 84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적 조치를 강구를 하게 되죠. 네. 군사적 조치는 유엔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몇 번 정도인데 이 군사적 조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니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유엔군이 과연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유엔군이라고 하는데 유엔 포스라고 하는데 네. 엄밀한 의미로는 유엔군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화 유지 활동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 결의 제 84호 네. 7월 7일자 결의의 제 5항 보면은 네. 그 유엔 안보리가 authorized the unified command at its discretion to use the United Nations flag in the course of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n forc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하면은 네. 16개국 참전국들이 유엔이라는 하나의 실체 내에서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파병된 군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않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닙니다. 네. 제가 무슨 뭐 갑자기 뭐 무슨 종북이 된 게 아니라 네, 네. 이게 자기 검열하는 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유엔 지금 결의 제4항에 명문의 규정으로 5항입니다. 5항에 명문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통합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 통합사령부는 각 나라 군대가 네. 북한군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네. 유엔기와 자국기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저희가 흔히 그냥 아는 거는 네. 유엔군 해서 그러니까 16개국의 네. 군대가 하나의 유엔 군으로서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서 싸우고 아니에요. 작전을 수행하는 아닌 걸로 알고 겁니다. 있었는데 각계 그게 전체예요. 아니라 네.
각계전투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네. 이것과 함께 정치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각계전투고요. 예. Unified Command라고 해서 통합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통합사령부의 전체적 지휘하에서 각 개별 국가들이 전투를 진행을 하는데 네. 단지 자국기와 유엔기를 같이 개항할 수 있다. 이렇게만 유엔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네. 교수님, 만약에 통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계 전투를 한다면 네. 각 군과 그러니까 각 국가의 군대가 네.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좀 비합리적이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작전상 Unified Command라고 해서 이 네. 통합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통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지만 유엔군 사령부 문제가 1970년대 중반에 유엔에서 큰 논의가 됐었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명목적이지만은 유엔 연감에 보고 유엔 당시 총회 기록에 보면 유엔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맨드란 말이 나와요. 네.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는 유니파이드 커맨드라고 해서 통합사령부만 구성하지 유엔군이라는 거는 일종의 평화 유지군 역할을 할 때 유엔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냥 그 사령부만. 네, 그러니까 사령부만 있습니다. 아하. 예, 그건 뭐 유엔 결의 제 84호 7월 7일자 결의 제 5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도 조금 마치 유엔사 해체를 요구한 무슨 뭐 종북 뭐 당장 뭐 북한의 남침을 끌어들이는 생각하는데 유엔 자체가 그렇게 결의를 안 해요. 그 정도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문제는 말씀드릴게요. 네. 유엔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요. 이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 무슨 전쟁으로 생각하실까요? 38선까지만 다시 올려놓는 거죠. 원래 상태로 회복. 그러니까 침략한 누군가를 그냥 올려보내는 그 정도만 생각을 네, 한 거지. 맞습니다. 뭔가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네, 30그 제 7항 유엔 헌장 제 7항에 죄송합니다. 제 챕터 7에 나와 있는 네. 다시 한번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그러니까 평화의 Restore, 회복과 유지 정도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명확합니다. 여기 유엔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지금 터진 사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원상 회복 정도. 부부가 둘이 싸웠는데 자 일단 화해만 시켜. 니네 그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결정 문제들과 연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병을 했잖아요. 네. 16개국이 파병을 합니다. 각계 전투예요. 미국은 이 파병을 위해서 각 나라와 교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에서 손 들어갖고 다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각 나라와 개별 교섭을 합니다. 영국 갈래? 프랑스 갈래? 그때 당시에 영국이 애틀리 정부고요. 노동당 정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도파였는데요. 굉장히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에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가야 돼? 거길 왜 가야 돼? 우리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요. 미국이 간단히 제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돈 줄게. 그게 이제 마샬 플랜의 연장입니다. 당시에 지금 유럽이 2차 대전 직후에 시장이 붕괴돼 갖고 젊은 애들이 굶고 있었어요. 불만은 폭증되고 얘들을 취업을 안 시키면은 그대로 정권이 무너지는데 미국이 가서 돈 줄게. 그래서 마샬 플랜 연장하면서 그 EBRD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자금이 투자됐죠. 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면 가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 취직이 안 됐거든요. 네. 노는이 뭐예요. 그리고 다 속였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프랑스도 자국민을 다 속였습니다. 이 전쟁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탕 공장에 다니던 젊은 애들 붙들어다가 여기 별거 아니고 북한이라는 데는 그 완전히 원시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가면은 우리 얘기 들었더니 벌써 뭐 다 이겨놨대. 이게 오기도 전에 참 먹고 다 도망간다. 그래서 그냥 갔다 오면 돈 좀 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이제 하고 갔죠. 네. 그래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제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요. 사실 올 때 굉장히 방심하고 왔어요. 네. 그 예컨대 프랑스만 해도 프랑스군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전에 참전하는데 11월 달에 이제 본진이 들어오는데 50년 11월 달에 그 당시에 그 프랑스어 통역을 하셨던 나중에 서울대 불문과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그 당시 서울 물리대 불문과 학생이셨던 통역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에 이제 마중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프랑스군이 반팔로 왔더래요. 11월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날씨를 몰랐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여기 인도 차이는 아니냐 그러더래요. 어딘지도 몰랐어. 예, 어딘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왜냐하면 프랑스의 자체 속이고 영국도 가서 죽는다 그러면 설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면은 괜찮다 그랬는데 미국만 5만 명 죽고 근데 그 해 11월 달에 북진해갖고 함경북도 날씨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초신 뭐라 그러죠? 그 전투 장진호 전투에서 네. 사실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아침에 동사로 다 동사해서 많이. 당시 시신 사진을 보면요 다 사람이 네. 이렇게 얼어갖고 이렇게 쭉 펴져 있지가 않아요. 그걸 다 죽었죠. 미군 역사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이렇게 멘붕이 됐습니다. 네. FM 라디오 중간에 네. 혹시 가족 중에서 한국전에 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은 좀 마음을 단디하시라고 전멸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 정도로 많이 죽었죠. 지금도 그래서 미국이 유해 송환 문제를 북한하고 그렇게 협상하는 게 뭐 7천 명씩 죽어 나가는데요. 뭐 우리 한 명만 죽어 난리인데 네. 뭐 한 번에 뭐 7천 명씩 죽어 나가니까 지금도 거기 유해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대충 묻어놓은.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참전을 한 뭐 평화 유지군으로서 참전을 하고 네. 이랬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자유 정신을 좀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네. 그런 거대한 대의명분에 의해서 아니요. 미국에서 참전을 네. 시키고 이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전쟁에 개입을 하는데요. 네. 모든 전쟁에 뭐 지역 분쟁까지. 근데 미국이 미쳤다고 남의 나라에 자기 아까운 젊은이들 목숨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셔야 될 게요. 그 높은 정치인들은 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하등 그냥 지나가는 뭐 개미 새끼. 뭐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네.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라크 파병할 때요? 아니요. 우리 말고 미국이. 예. 미국이 파병할 때 네. 3,000달러 계좌 이체해줬어요. 300만 원. 그럼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3,000달러도 없어서 가서 죽는 거기 때문에 네. 부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미국 중산층, 여러분은 미국 중산층 이상이에요. 여러분의 네. 전쟁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류층의 전쟁일 뿐이에요. 걔들은 가서 3,000불 주면 죽는 거고 운 좋게 살아오면 다행인 거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네. 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각 이걸 가지고 네. 국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거 좀 전공하다 보니까 예. 정말 그 냉혹한 국제정치 섬뜩한데요. 섬뜩합니다. 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게 돈으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네. 파병이 됐고, 근데 소련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공고화되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소련은 안보리에도 불참했죠. 하고, 예, 그랬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잘 해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 대만의 그 대표권 문제 갖고 네. 소련이 불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게 국제법 뭐 아닙니까? 네네. 이제 이 소련이 불참을 해서 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 과연 그 안보리 결정의 합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냐? 네. 이 문제인데요. 유엔 헌장 제27조 사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 네. 27조 사망은 그 안보리 결정에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9개 국가의 그러니까 15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의 affirmative vote, 그러니까 찬성표에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상임이사국 전체의 찬성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련이 상임이사국인데 불참했잖아요. 네. 이것을 과연 정상적인 통과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아직도 그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는 말할 수도 없고 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유명한 국제법 학자인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 문제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예일의 미루스 맥두갈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국제법 학자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플래처 스쿨 그 터프스 유니버시티의 리오 그로스라고 아주 당대 예일의 아주 정말 그 적통들인데 두 분이 아주 논쟁을 벌여요. 이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소련의 안보리 불참 문제는 이런 그 투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지금 가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다수설은 이제 그래도 소련이 의도적으로 불참한 거기 때문에 이 기권 문제는 이제 여기 27조 3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통과라고 생각을 한다.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관리가 굳어졌습니다. 안 나오면 나는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소련이 열심히 무조건 참여합니다. 그랬었고 네,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관리는 네.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련이 이렇게 불참하지 않고 네, 와서 직접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그러면 했으면은 유엔에서 통과 안 됐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그냥 참전이 없었겠네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미국이 단독 출병했겠죠. 예, 그거는 if라는 가정을 붙이면요, 미국은 단독 출병을 하는 건데 네. 미국이 그거보다는 유엔을 통해서 출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덜 죽고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아까운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전쟁을 어떻게 보면 다음번 대선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단독 출병하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하나 그러면 설득을 했겠죠. 그 16개국 중에서 다 미국 돈 받고 출병한 거예요. 네, 돈 준다니까. 왜 이렇게 미국이 그럼 한반도에 집착을 한 걸까요? 네. 집착이라고 집착이죠. 집착이죠.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1949년에 그 중국이 공산화돼요. 네. 그래서 미국 조야가 벌컥 뒤집힙니다. 네. 미국도 20세기 초반부터 중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엄청난 지원을 하죠. 예. 그 장개석 국민단 정부.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보니까 중화민국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헷갈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날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컨디션이 매우 그때 제가 무지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만으로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때가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거를 그러니까 중화민국이 대만이죠.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에다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죠. 로즈벨트부터 그 전부터. 근데 결국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공산주의 확산을 이 선에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38선 정도의 한반도 중간 서리선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며칠 만에 파병 결정을 하고 미군은 그냥 들어옵니다. 일단은 뭐 스미스 대대 이래 갖고 일단은 들어와요.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 주둔 해공군들이 먼저 참전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그래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남의 나라 개입할 때 몇 가지 원래는 개입을 할 수 없는데 유엔 결의가 있으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 안보 안전부 동맹에 의한 집단적 안보 세 번째는 자위권. 우리나라에서 자위권을 좀 오해하시는데 아직 안보리 결정이 나기 전에 유엔의 모든 기본적인 안전보장에 대한 원칙은 뭐냐면 국제법상 모든 것은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무력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평화에 대한 위해가 있을 때는 안보리 보고를 해서 안보리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바로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의 국가 공권력 중재를 받죠. 그래서 경찰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 뭐 가두거나 막 그러지 않는 것처럼 유엔을 통해서 한다. 예외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집단적 안전보장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세 번째가 자위권. 자위권은 바로 치는 겁니다. 아직 안보리 결정이 나기 전에 그냥 안보리 결정해 주세요. 그로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을 받자마자 바로 미군이 개입을 하죠. 예, 미군이 첫 번째로 뭐 16개국 이렇게 다 몰아서 손 붙잡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대로 들어와. 우리 먼저 갈게. 되는 대로 들어와. 그랬고 미군이 전체적인 전선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개별 국가로 들어오고 통합 사령부는 우리가 꾸릴 테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작전은 미군이 총지휘를 하는 거죠. 미군 사령관이. 근데 그 미군 사령관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합니다. 마지막에 휴전협정을 할 때 그 클라크 대장이 미 8군 사령관이면서 그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사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반도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한반도로 바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미군이 있어야지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뭐 북한이 남침했을 때 이게 얘기가 좀 길지만은 근데 한국 전쟁은 좀 특수합니다.
월남전 같은 경우만 해도 2개 정권을 고민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전쟁은 바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월남전은 좀 2개의 정부를 저울질을 했었다면 네.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은 그냥 남한 정부를 네. 확실하게 맞고 그거는 그 동아시아 내에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도 1940년대 말 50년대 초반에 미국 국제법 학자들의 그 전략 계획들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로, 그 미국 국제법 학회 저널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나옵니다. 네. 그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우리는 보면은 뭐 모든 게 사실 국제법적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뭐 38선이 그어진 것도 그렇고 단독 정부가 세워진 거,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거 이런 게 그렇고 사실은 뭐 거의 날마다 일이 오늘도 보니까 아베가 또 뭐 문제 없다고 그것도 국제법상 문제 없다고 그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다음 오늘 주에 한번 해보고요. 6.25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 전쟁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미국은 2개의 전쟁을 수행을 해요. 2개의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그 전선의 지휘권에 생각하는 전쟁이 있고요. 미국 워싱턴의 전쟁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쟁이라면 네, 워싱턴 전쟁은요. 한국 전쟁을 관리하는 차원이죠. 예. 어떤 식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52년 대선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선, 정치적인 활용을 위해서 한국 전쟁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쟁은 이쪽 그 전선에서 전쟁은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2개라는 의미는요. 미 육군의 전쟁이 있고 해군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 군대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은 달라요. 육군은 육군대로 움직이고 해군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요. 9월달에 미 해군을 이제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를 하니까 메카더 장군이 육군을 움직이지 못하고 해군을 통해 갖고 인천으로 움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지금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바닷길에서 이루어지는 그 군대 문제니까 해군인 거지. 뭐 육군하고 어떤 마찰 때문에 마찰이 해군이 심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 회고록을 보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워커 장군한테 메카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워커 장군 말이 뭐 내가 알 게 뭐냐. 해군이 그런다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전선의 방어가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세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이제 마쳤는데요. 서울 수복이 9월 28일이에요. 당시 지리멸멸한 지금 북한군을 상대로 해갖고 인천에서 지금 30분이면 들어오는 길이 무려 보름이 걸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해가 안 되시죠? 육군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협조를 안 해주냐 하면 왜 협조를 안 해주냐면은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진실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메카더 장군이 정말로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허를 그러니까 우리 허를 찌른 건 사실이에요. 거기 전술적으로는 맞는데 왜 반대를 했냐 하면은 뭐 메카더 장군의 해안 정말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해안을 미국 국방부가 뭣도 모르고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면은 미국의 워싱턴의 전쟁은 이 문제를 유엔과 소련과 합의하에 38 도선까지만 마치고 끝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카더가 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메카더한테 물어본 게 딱 한마디예요. And then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38선을 뚫겠다고? 그건 안 돼. 그건 우리가 소련하고 약속이야. 더 큰 판의 약속이야. 우리는 지금 동구에서 싸워야 되고 전 세계 전략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메카더는 치고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치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그 메카더 장군의 그 뜨거운 한국 국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아니라 52년 대선에서 지금 미국 공화당에 특별한 사람이 없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대선에 욕심을 내셨군요. 대선에 욕심을 크게 냈죠. 네. 왜냐하면요 무혈 입성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 맥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 작전의 명이 홈 바이 크리스마스. 미군들한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때까지는 집에 가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전쟁 별거 아니다. 그러고 38선을 파죽지세로 밀고 넘어갔죠. 네.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육군 사관학교에서조차도 이 홈 바이 크리스마스라는 맥카서의 그 회심의 일격은 실패한 네.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맥카서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전선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개마고원 쪽 함경북도 이북 지역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작전을 치르는 게 정말 완전 험준한 산악 지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예. 이거를 랜덤하게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홈쇼핑 여행 그 선전처럼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작전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전이랑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이걸 뻥뻥 미국 언론들은 터뜨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며칠 내에 해결하겠다. 그리고 뻥뻥뻥 터뜨리면서 들어갔는데 스타 의식이 굉장히 컸군요. 그래서 넘어가다가 겨울은 되고 영하 40도 추위에 완전히 함경북도 개마고원 사이 갇힌 거고 그게 이제 장진호 전투의 비극이죠. 어마어마한 미군들이 이제 네. 거기서 희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밀려오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맥카서가 해임이 됐죠. 우리는 해임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맥카더라는 거대한 인생 중에서 1950년 10월 1일부터 네. 그다음에 12월 달까지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청문회를 보면요. 네. 맥카더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요. 도대체 얼마가 희생 더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해임을 하고 리치웨이 장군이 부임을 하는데 리치웨이는 한국전을 이해하고 전선별로 축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갑니다. 네. 리치웨이는 관리 형태였고요. 막 맥카서는 멋은 있어요. 막 랜덤하게 여기 터뜨리고 저기 터뜨리고 그러니까 멋은 있는데 이 작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고. 미군만 죽었습니까? 그 당시 아니죠. 한국 전쟁에서 이거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중공군의 개입 문제인데요. 네. 중공군이 갑자기 10월 말에 50년 10월 말에 이렇게 몰래 싹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울레가 공식적으로 계속 외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우리는 한국군이 38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묵인하겠다. 근데 만약에 미군이 넘으면 우리는 바로 개입한다라는 걸 이미 10월 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 주재 인도 대사를 통해서도 유엔에 계속 그걸 경고를 해요. 네. 근데 맥카서가 그걸 애써 무시를 하죠. 맥카서는 이제 홈 바이 크리스마스에 완전히 눈이 팔려 있는 상태였어요. 예, 무혈 입성이다. 나 이제 간다. 네. 역시 이게 팔자에 없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맥카서가 그때 대실패를 하고 많이 죽죠. 미군이 당시에 미군 나중에 사령관이 됐던 맨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서 전사했죠. 미싱했어. 시신도 못 찾았어요. 실종자로.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하워 장군 아들은 여기 왔었고 그다음에 워커 장군 죽었죠. 예. 그래서 그건 대단한 게 그 사명감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 전선에 방문을 해요. 네. 그 역전의 로장이. 그래서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맨프리트 장군한테 공식적으로 내 아들 후방으로 빼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째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 아들을 전방으로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후방으로 빼달라는 걸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군 최고 사령관인데 만일 내 아들이 포로가 되면은 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전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말이 아이젠하워 소령 얘기가 아버지 제가 만약에 포로가 잡히게 되면 목숨을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게 미국의 또 전통이고 오늘날 미국을 일어났던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맨프리트 장군도 아들이 그 출격을 했다가 미싱했거든요. 지금 시신도 못 찾았죠. 그랬더니 아드님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여튼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보시면 되냐면 트루먼 회고록에 보면요. 트루먼 회고록 제가 갖고 있는데 오늘 좀 안 갖고 왔네요. 거기 보면은 한국 전쟁에 대한 다른 측면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트루먼은 미국 역사상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네,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의 이 한국 전쟁은 네. 그야말로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활용을 할 만한 어디나 그래요.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예. 좋은 호재였네요. 예, 그렇죠. 아, 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문제, 그다음에 미국 국방부 사이의 문제,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전 세계 전략을 하다 보니까 뭐 예컨대 케네디 때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소련이 후르시초프가 물러난 걸로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네. 터키에 있는 미군 기지를 빼고 어허. 쿠바에 있는 소련 기지 빼고 이렇게 바탕을 서로 그냥 빼고. 네. 근데 그거만 보면 결국은 이겼다. 강경 정치고 나가니까 소련이 물러나다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서 또 미국이 물러났어요. 줄 거 주고 받고 그러니까 받고. 이 문제는 소련과의 또 중국 당시 중공과의 큰 어떤 국제 정치 역학관계가 거기에 투입된 거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치렀고요. 네. 이제 한국 전선은 그렇게 교착 상태로 빠집니다. 그거를 예. 레찌웨이 장군이 이제 미군 사령관으로 오고 유엔군을 지휘하면서 이제 전선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전선을 관리하고 나갑니다. 네. 그 와중에 새로운 변수가 중공군이 들어오는데 중공군이 5번에 걸친 전역 작전을 개시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중공군의 희생자도 물론 엄청 많았지만 우리가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막 우리 생각하면 막 수백만이 몰려서 아무리 죽여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전이 교묘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수십 년을 내전을 겪었던 역전의 노장들이에요. 낮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밤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그때 희생이 되게 컸죠. 그리고 중공군도 마찬가지로 모택동 아들이 와서 전사했죠. 네. 저기 어디냐 묘향산 근처에서 지금도 예. 그래서 그 전적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네이팜탄에 이렇게 당해갖고 뭐 네이팜탄에 당하면 시신이 다 이렇게 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요. 모택동 아들도 참전해서 죽었고요. 외국 보면 어쨌든 그 나라가 큰일 나면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다 참전을 해요. 다 참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을 국내적인 시각으로만 너무 그동안 바라봤었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 이런 약간 지정학적으로 또 네. 정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또 다른 네. 모양새를 좀 살펴보게 네. 되네요. 저도 처음에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네. 뭐 다 좋은데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을 2번 겪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간에 한번 복기를 해봐야죠. 네.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에 의한 전쟁 해석이 아니라 약간 감성적으로 막 원수의 뭐 쳐내려온 그들을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의 문제고 네. 일단은 그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게 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가 흥미진진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1부를 여기서 마감을 하고 네. 2부로 네. 또 휴전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황까지 좀 짚어보는 네. 시간을 또 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좋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